자, 한국사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과서 46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46쪽이고 일단 교과서를 보기 전에 그 내용 설명을 먼저 좀 하고 하도록 할게요. 원간섭기 고려 통치체제의 변화, 이 단원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 지금 화면에 보면은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 그래프를 같이 좀 메모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고려가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몽골과 전투를 벌였었죠. 그리고 결국 몽골에 항복을 하면서 이 그래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고려의 항복. 도읍지가 그동안 강화도에 있었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왔다? 그렇죠.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고려는 항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렇게 고려에 오랜 침체기가 옵니다. 이제 원나라가 우리나라 고려의 모든 것에 간섭하는 원간섭기가 와요. 원간섭기. 자, 당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느냐, 원나라가 어떤 것을 간섭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려 정부가 겪었던 일입니다. 고려 정부. 첫 번째로 고려의 왕이 즉위할 때, 국왕이 즉위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원나라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됐었다. 고려 왕인데 원나라가 허락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왕실의 호칭. 그 전에 우리 막 얘기했었죠. 그 독자적인 천하가 해동천하 있어가지고 고려도 왕을 황제라고 하고 그리고 태자라고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이렇게 황제국처럼 대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거랑 또 관청의 명칭. 앞에 이성육부 했는데 이성 이런 게 다 황제국의 용어거든 사실. 그런 거 이제 못 씁니다. 왕실의 호칭과 관청의 명칭 전부 다 격하됩니다. 황제국이 아니니까 이제 폐하라고 부르지 말고 전하라고 불러라. 태자라고 부르지 말고 세자라고 불러라.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격하가 됐어요. 그리고 고려의 영토도 빼앗깁니다. 고려의 영토도 원나라에게 빼앗긴다. 당시 빼앗겼던 영토를 이제 쌍성총관부, 고려의 그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령부. 여기는 평양이 있던 곳, 평양 근처예요. 거기 옛날 서경 그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탐라총관부. 탐라총관부는 제주도입니다. 이 세 곳을 빼앗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에 엄청난 간섭을 합니다. 내정 간섭 들어와요. 특히 이때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만들었거든. 정동행성은 처음에는 일본 정벌을 위한 기구였어요. 근데 일본에 쳐들어갔다가 실패해요. 원나라랑 고려 연합군이 실패한 이후에도 계속 남아가지고 고려의 내정에 간섭했다. 이게 고려 정부가 겪었던 일이고, 그다음 지배층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고려의 지배층들 중에서는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자. 원나라의 완전 그 일제시대로 치면 친일파 같은 존재들이 등장해요. 원나라랑 친하고 몽골 말을 잘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원나라에 빌붙어서 살아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권, 문, 세, 족이라고 부릅니다. 권문세족이 등장했고 이들은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다음 지배층이 나왔으면 누가 나와야 된다? 피지배층, 서민들.
피지배층은 많은 수탈을 당해요. 원나라가 우리나라의 뭐 특산물 뺏어가고 사람도 뺏어갑니다. 특히 이때 여성들을, 고려 여인들을 원나라로 데리고 가서 원나라 귀족의 첩으로 삼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때 끌려갔던 여성들을 공녀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이때 지배층이든 피지배층이든 둘 다 몽골풍이라고 해서 원나라의 이런 패션, 원나라의 뭐 전통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해요. 그걸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결혼할 때 뭐 이렇게 얼굴에 연지곤지 찍죠, 신부들이. 그런 게 전부 다 몽골의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몽골의 풍, 몽골풍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자, 그래프가 지금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원간섭기를 겪었어요.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누가 이 몰락해가는 고려의 그래프를 올렸느냐? 바로 공민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공민왕의 반원개혁이에요. 자, 공민왕의 반원개혁,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가 될 겁니다. 일단 공민왕이 반원개혁을 할 수 있었던 배경부터 볼게요. 같이. 배경은 당시 원나라가 약해집니다. 일단 원의 쇠퇴. 원나라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건국된 나라인데 내부에서부터 이미 약해지기 시작해요. 원나라의 쇠퇴.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반원 자주개혁하고 원나라의 반대에서 자주적인 개혁, 그리고 왕권 강화,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반원 자주개혁은 당시 앞에 여기 공녀 있잖아. 공녀로 끌려갔던 여성들 중에 한 명이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나 봐요. 고려시대 때. 그래서 그 여자는 황제의 눈에 들어요. 원나라 황제의 눈에 들어서, 그래서 원나라 황제의 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던 황후가 죽자 그 후궁에서 황제의 정실 부인, 즉 황후까지 올라가요. 그 여자가 기황후라는 사람이거든. 고려 공녀로 끌려가서 원나라 황후까지 올라간 거죠. 인생 역전했죠. 자, 그런데 기황후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고려 내에서 기철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황후의 오빠예요. 친오빠. 그래서 자기 동생이 원나라에 뭐 끌려가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집이 뭐 그냥 못 살았죠. 근데 자기 동생이 원나라의 황후가 됐네. 이 사람은 이제는 고려 왕보다 높은 사람이 된 거야. 조정에서 완전 자기 맘대로입니다. 왜? 고려 왕도 원나라 황제의 허락을 받고 왕이 되는 사람인데 내 동생은 그 황제의 부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죠. 자, 이 기철은 앞에서 봤던 이 곤문세족의 대표 인물이에요. 곤문세족의 대장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공민왕은 기철 등 곤문세족 친원 세력을 일단 제거합니다. 자, 반원 개혁을 위해서 이들을 제거했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 고려에 내정 간섭을 하는 기구가 하나 있었어요. 일본 정벌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 어디였다? 그렇지, 정동행성이죠. 공민왕은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다음에 영토를 빼앗겼다 했잖아. 앞에서 여기서. 자, 영토를 빼앗겼는데
동령부랑 탐라총관부는 원나라가 우리한테 그냥 반환을 해줬습니다. 처음엔 뺏어갔다가 고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건 돌려줄게. 근데 끝까지 안 돌려줬던 땅이 있습니다. 바로 요 쌍성총관부예요. 교과서 46쪽을 좀 볼게요. 교과서 46쪽을 보면 쌍성총관부 위치도 있습니다. 그 그림 보고 알아야 됩니다. 지도 46쪽의 지도 쌍성총관부. 자, 거기를 국민왕이 원나라 끝까지 안 돌려주니까 어떻게 했다? 공격을 합니다. 쌍성총관부 공격. 그래서 영토를 되찾아요. 마지막으로 민간에서 원나라 풍습이 유행을 했었죠. 그런 몽골풍을 금지시킵니다. 자, 교과서 47쪽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 천산대렵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자, 공민왕이 직접 그린 그림인데 몽골 등 유목민족의 풍습인 변발. 자, 거기 사진에 사람 머리를 보세요. 앞머리를 밀고 있죠. 이 변발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시 고려 사람들이 이런 머리를 하고 있었거든. 변발한 머리. 그런 걸 다 금지시켰어요, 이제. 자,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 인물을 등용합니다. 바로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요. 신돈은 승려인데 이 사람이 공민왕의 개혁에 뒷받침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자, 이 전민 변정도감은 뭘 했느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그리고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 이런 거를 되찾아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원주인한테. 자, 앞에 그 원나라에 친했던 이 고문세족들이 대농장을 경영했다 했잖아. 땅이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얘네들이 기록에 따르면, 역사 기록에 따르면 산천을 경계로 한다 하거든. 산천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뭐 독에 흐르는 저 50천부터 해가지고 뭐 저기 동해에 있는 전천까지가 한 사람 땅인 거야. 아니면은 저기 독에 앞에 저기 보이는 산부터 뭐 어느 산까지가 한 사람 땅이야. 산천을 경계로 한다. 이 사람들이 땅이 그렇게 넓다는 거는 농민들은 땅이 없다는 거였겠죠. 그래서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농민들의 땅을 재조사해서 돌려주기 위한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것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뭐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더 얘기하면은 이 신도는 나중에 뭐 그 공민왕의 개혁을 처음엔 지원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너무 안하무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굴어서 뭐 처형당했다 뭐 그런 식으로 고려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신돈이란 인물입니다. 그럼 공민왕의 반원개혁이 갖는 의미는 뭐냐? 영향. 여기 이어지는 거예요. 공민왕의 반원개혁이 갖는 영향. 바로 이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신진사대부. 공민왕의 세력을 뒷받침했던, 반원개혁을 뒷받침했던 인물들이에요. 물론 뭐 신돈도 있었지만 신돈 말고 이 신진사대부의 엄청난 성장을 이뤄요. 자, 신진사대부가 뭔데? 도대체 뭔데 이 사람들이 성장한 게 중요하다는 거냐?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사대부.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리학을 통한 현실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성리학이라고 해가지고 고려의 안향이라는 사람이 당시 원나라로부터 들여온 겁니다. 안향이 소개한 성리학. 자, 새로운 유학이에요. 그 전에 유학이 있었는데 당시 새롭게 유행하던 유학인 성리학이라는 게 중국에서 유행을 했고 그 성리학을 안향이 중국에 갔다가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는 그 성리학을 배우는 거죠. 성리학을 통한 현실 개혁. 성리학을 통한 현실 개혁.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성리학을 통해 현실 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당시 사회의 문제점이었던 곤문세족의 친원 정책과 그리고 대토지 소유, 불교 폐단 이런 걸 비판합니다. 자, 공민왕이 왜 신진사대부를 등용했는지가 지금 나오는 거죠. 곤문 세력의 이런 친원 정책, 대토지 소유, 불교 폐단 전부 다 공민왕도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공민왕은 이 신진사대부들을 적극 등용해서 반원개혁의 지지 세력으로 삼았고, 이들은 점점 힘을 키워나갑니다. 신진사대부가. 자, 이해할 수 있죠? 곤문세족의 대항에서 공민왕이 키워낸 새로운 대항마예요. 자, 근데 공민왕의 개혁이 이렇게 정점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쭉 올라갔어요. 그럼 언제 이게 무너지게 되느냐? 공민왕의 개혁이 바로 외부에서 공민왕의 개혁의 붕괴가 시작돼요. 여기 이 위기 상황, 바로 홍건적하고 적 왜구가 침입합니다. 홍건적은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쓴 도적대예요. 이게 중국에 있는 도적대인데 원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일어난 그 한족들의 반란입니다. 자, 그리고 왜구는 뭐 일본이죠. 이들이 계속 침입을 해요, 고려에. 그래서 왕이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 침입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면은 항상 군인들의 힘이 강해져요.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합니다. 자, 외부에서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고 그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의 힘이 강해진다. 자, 당시 대표적인 신흥 무인 세력들 외워둡시다. 최영은 홍산 전투라는 곳에서 대승을 거뒀던 인물이고, 이성계, 이름 많이 들어봤죠? 조선 건국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이성계는 황산 전투, 그리고 최무선이라는 인물은 진포에서 싸웠는데, 이 진포가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최초로 화포를 사용해서 적을 물리쳤던 전투입니다. 화포를 사용해서. 그래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보면은 뭐 화포 최무선 뭐 이런 가사 있어요. 이렇게 이 세 사람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미 꺾인 거예요. 공민왕이 다시 개혁을 하려 했지만 이미 꺾일 대로 꺾였죠. 결국 공민왕의 개혁은 급격히 내리막을 타게 됐고, 여기서 공민왕의 죽음, 공민왕이 암살당합니다. 자기 밑에 있던 부하에 의해서 밤에 암살을 당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자, 그 이후 공민왕의 아들이었던 우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당시 우왕이 딱 왕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중국에 명나라란 나라가 들어서요. 중국이 원래 원나라였잖아. 원나라에 있었는데 명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들어섭니다. 원나라는 앞에서 봤어요. 몽골 제국이었는데 명나라는 중국의 원래 주인인 한족들의 나라예요. 이 명나라가 사신을 보내와요. 근데 그 사신이 와서 뭔 얘기를 하느냐? 야, 고려, 너네 이 공민왕이라는 왕이 이거 뺏어갔잖아. 쌍성총관부. 쌍성총관부 원래 원나라 땅이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돌려달라. 너네가 왜 뺏어가냐? 근데 고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이 천령이북, 이 쌍성총관부가 있던 땅을 천령이북이라고 하는데, 천령이북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강제로 빼앗겨서 되찾은 거잖아. 근데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특히 당시 고려에서 가장 힘이 강했던 인물, 바로 요 최영이란 인물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최영은 요동 정벌을 추진합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자, 한반도예요. 이 지역 여기 고려, 여기가 명나라였거든. 이 지역을 뺏어버리자. 여기 옛날에 우리 고구려 땅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고구려 땅을 되찾자. 우리 고려 원래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요동 정벌 추진을 합니다. 최영이 화가 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성계가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이성계가 뭐 사불가론이라 해서 4가지 안 되는 이유 들면서 반대했지만 밀어붙입니다. 근데 당시 이 요동 정벌 추진의 사령관이 이성계였어요. 이성계는 처음부터 가기 싫었는데 자기한테 군대까지 다 줘서 쳐들어가라 그래.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가다가 강 근처에 위화도라는 곳에 가서 군대를 돌립니다. 명나라를 치고 요동을 치라고 보냈던 군대를 가지고 이성계가 고려 조정을 공격해요. 이게 위화도 해군입니다. 군대가 돌아온 거죠, 이렇게. 자, 결국 최영은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돼요. 이성계의 가장 반대 세력이었던 최영은 처형당하고 이성계는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이제 왕이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은 이성계에게 한 가지 걸림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신진사대부 내부에서의 문제입니다. 앞에 여기 신진사대부 우리 했잖아요. 여기 신진사대부는 둘로 나뉘어요. 신진사대부는 그 내부에서 급진파하고 온건파로 나뉘었거든. 급진파의 대표 인물은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고려는 이미 끝났다,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 그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온건파의 대표 인물은 정몽주라고 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해야 된다, 그냥 고려를 개혁만 하면 된다. 고문세족이라는 동시에 적을 상대로 함께 싸웠던 신진사대부는 이렇게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와 정몽주 중심의 온건파로 나뉩니다. 이성계 입장에서 급진파와 온건파 중에 누가 좋을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면은, 그렇지, 세왕조 개창을 주장하는 정도전이 급진파가 좋았겠죠. 그래서 이 급진파하고 이성계가 손을 잡고 온건파의 대표 인물이었던 정몽주가 제거됩니다. 선주교라는 곳에서 정몽주가 제거되면서 결국 완전히 급진파와 이성계에게 권력이 모두 넘어갔고 고려는 멸망하게 되었다. 이게 고려의 그 원간섭기부터 멸망까지의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책의 가치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